이제 결혼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기회가 되게 넓어졌어요. 온라인 데이팅 앱들이나 결혼정보 회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선택에 만족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불안감이 되게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고 동시에 이 사람을 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이런 관념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떤 촉발되는 그런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실천적으로는 사랑이 호기심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저는 애정이 이 사람에 대한 궁금함과 크게 분리시키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조건 맞추면 하면 안 되거든요. 저도 조건 맞추면은 둘도 나면 안 되고 이 하나도 사실 버거워요. 근데 뭔가 저는 그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고 좀 결부되는 것 같은데 희망의 영역, 호프의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내가 결혼해서 할 때는 둘 만나서 잘 기르자, 셋 만나서 잘 기르자, 정관 수술하면 또 예비군 훈련도 또 면제해줬어. 근데 그런 우리는 시대를 살아서 왔었거든. 그래서 우선 오늘 저희가 나눠볼 얘기는 사랑인데요. 그 전에 가장 먼저 각자 한 번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권동원이고요.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오늘 사랑에 대해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정이고 이분의 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방구석 인문학도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김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시니어 모델, 광고 모델, 그리고 지금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시니어 모델 박씨 아저씨 박성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사랑 중에서도 뭐 결혼, 출산 이런 다양한 한국의 사회 이슈로 불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혹시 네 분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부터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거. 그러면은 살짝 온도를 낮춰서 요즘 한국에서 가장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지옥도 그렇고 환승연애, 하트시그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네 분도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즐겨보고 있는 프로고요. 제 관심을 가지고 매회 빠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떠듬떠듬 보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제가 즐겨보냐 하면 제 나이 때 되면은 옛날 생각도 나고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지금 소통하고 그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할까 하는 거 그게 궁금해서 집사람은 자꾸 보지 말라는데 몰래 애청하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을 가진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을 때의 사랑하고 그게 별반 틀리진 않아요. 다만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는 거를 이제 의무적인 거라고 보다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손잡고 뽀뽀하면 바로 결혼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을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보면 그런 거하고는 정반대로 자기들 가치관들이 젊은 친구들 상당히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요즘 세대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또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들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친구들하고 아들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맥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 보고 계신 다른 분이 있을까요? 안 보고 있거나?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너무 좀 되게 소위 말하는 잘난 분들이 나와서 서로 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연애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별로 가지면서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프로그램 보는 걸 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안 보는데 저는 관심사가 일단 없어서 안 보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친구들은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잘 안 보는데 왜 안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냥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남의 연애사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사실 처음에 그 질문을 대략적으로 받았을 때 사랑이 뭔가에 대한 질문이 맨 앞에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랑이 뭐다라고 관념적으로 정의하는 건 사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실천적으로는 사랑이 호기심이랑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저는 애정이 이 사람에 대한 궁금함과 크게 분리시키기가 힘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끼는 것도 누군가가 내가 말하지 않은 어떤 영역까지 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영역에 대한 궁금함을 담보해 줄 때 정말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꼭 남녀나 에로틱한 사랑뿐만 아니라 저는 인류에 관해서도 궁금함이 많다고 느낄 때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는 지하철을 오늘 탔을 때도 앞에 앉은 되게 젊은 여성분이 50에 있는 주역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책 내용이 궁금해요. 왜 저 사람은 50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책에 무슨 중학교 도서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중학교 도서실은 저게 왜 있고 저분은 왜 저걸 읽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여기 왔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볼 때에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언제 스스로 인류애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 같냐면, 되게 막 분노에 가득 찬 글들을 볼 때 그래도 저는 웬만하면은 이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점점 친구랑 얘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별로 안 궁금해지더라고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이 좀 식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소정님이 이제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연이어서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또 다른 분 중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 정의까지는 더듬어 가보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제 감정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나뉠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호기심의 영역은 감정 작용에 연관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할 때 옥상에 올라가거나 헬리콥터에 가면 착각한다고, 우리가 이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런 영역은 저는 감정의 영역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보진 않아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술가들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 이제 매달리잖아요. 셰익스피어가 특히 사랑에 대해서 저는 떠오르면 먼저 생각나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 사랑을 표현했던 어떤 식구들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멸의 힘이다. 사랑은 악마다. 사랑은 눈이 멀게 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장님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게 약간 양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불멸성을 얘기하는 게 한 구다리가 있고, 한 구다리는 악마다, 장님이 된다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이 문장에서 느껴지는 건 카오스예요. 그러니까 뒤흔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랑에 대한 생각을 전개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지가 저한테 먼저 오더라고요. 저한테도 인생에서 사랑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타고 가보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인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 이후 사람이니까 사랑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죠. 그 이전까지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앞에 얘기했던, 셰익스피어가 전반부에 얘기했던 불멸성에 대한 거. 근데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사랑을 약간 주체성하고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동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서 사랑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면에 제일 닿아 있다? 사랑만 고를 수 있다면 주체적인 삶에서 엄청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연인 뭐 이런 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일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취향이든 내가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행위 자체가 이 주체성하고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좀 느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제일 큰 영감을 주는 관계 앤드 제도 이런 건데, 요즘에 너무 또 결혼까지 갔네. 그냥 펼쳐볼게요. 요즘에 결혼을 얘기할 때 조건도 많이 얘기하고, 결혼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어떻게 하다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은 저는 어쨌든 사랑만 붙잡았고, 그 다음에 펼쳐나가는 방식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나중에 채우는 방식이었어요. 제 삶에서 들여다보면은.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하게 한다가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기존의 질서들이 변화했고,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고, 물론 그 이전에 엄청나게 큰 고통이 발생했다. 그게 저한테는 이제 사랑인데, 그러니까 나의 것을 유지하던 것을 깨어지고 타인의 세계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수용이 아니라 결합돼서 융화되는 거, 이게 저한테는 이제 사랑의 모티브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들을 때 이 질문이 좀 의미가 두 가지로 갈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 시대의 사랑이 무엇이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란 궁극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두 개 질문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정님이랑 동원님도 그 두 개 질문을 섞어서 대답을 하신 것 같고, 이미 동원님이 막 르네상스 시기까지 이렇게 잘 거슬러 올라가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걸 역사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근대 초기의 발명품이다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되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오늘날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루는 어떤 그 요소에 상응하는 감정 자체는 그때에도 있었지만, 되게 사랑이라는 것을 어떤 영적 성장이나 아니면 나의 변화라든가 상대방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싶다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오늘날의 이 사랑이라는 복합체가 탄생이 된 거는 되게 역사적인 산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떼어놓고서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 좀 반쪽짜리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날의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한다면 이미 두 분께서 다 너무 좋은 대답을 저는 들려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소정님의 경우에는 호기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되게 원초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이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라는 호기심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어떤 하나의 세계에 계속 가닿고 싶은 그런 지속적인 열망을 포함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속적인 호기심도 사랑에서 중요한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어떤 고통을 감당하더라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변화하고 싶고, 동시에 이 사람을 나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라는 이런 관념도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때 어떤 촉발되는 그런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딱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근데 사랑은 정의할 수 없는 거지 라는 식으로 되게 신비화하는 것도 저는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수록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는 걸 회피를 할수록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모종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정의를 해본다면, 타인이라는 한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알을 추구하는 자세와 더불어 상대방과 함께 상호 성장하고 싶어하는 태도 정도로 저는 사랑을 잠정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도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나도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어. 아직도 몰라.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마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아마 사랑을 모르고 죽을 거예요. 다만 개인들이 느끼는 사랑이나 감정은 이제 집사람, 그 다음에 친구들, 자식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사회의 모든 포괄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가장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는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자. 왜 그런 거 아니? 내가 지금 나이로 65세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하면 또 집사람이 나한테 또 뭐라 그러겠지만은, 가족들 건사하는데 사실 사랑을 다 쏟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할게요. 직장 생활을 저는 이제 30여 년을 정년퇴직을 하고 2000년도부터 이제 시니어 모델이나 배우나 광고 모델을 시작했거든요. 그거에는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놓아버리기 싫어서 그렇게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는 가족들, 자녀들, 친구들, 온갖 사회, 조직, 회사, 그거를 사랑했다면 지금부터는 온전한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내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가 지금 나는 내가 너무 좋아. 과거로 예를 들어서 뭐 돈으로 따지자면 뭐 1조, 2조를 주고 준다라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65세이지만은 지금 이 나이에 절대적으로 뭐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온전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욕망이 좀 더 있어야, 나를 사랑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 터울이 생길 것 같아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부분이, 물론 사랑을 하면 결혼과 출산이만 일어난다라고 인과관계를 매길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비혼의 문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 비출산의 문화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출산율 0.6을 찍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네 분은 비혼, 비출산 이런 한국의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번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의 그 저출산, 비혼 문제는 자꾸 누구는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세대 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시대적 상황이 틀린 거야. 내가 살았던 시대는 풍족하지 않았었고, 오로지 새끼밥을 먹기 위해서 어렸을 때 시골 같은 데서는 부모님이 시키는 게 많았어. 뭐 좀 캐와라, 뭐 하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도시에서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거든. 그래서 지금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자라는 게 지금의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권하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한 80년대, 90년대가 국가의 슬로건이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저출산을 오히려 장려했던 문화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시대의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그때는 저출산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고, 시골에서는 좀 자녀들이 7, 8 정도가 막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내가 결혼해서 할 때는 둘 만나서 잘 기르자, 뭐 셋 만나서 잘 기르자, 정관 수술하면 또 예비군 훈련도 또 면제해줬어. 근데 그런 우리는 시대에 살아서 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지금은 뭐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 근데 나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해보세요. 결혼하셔야 돼. 세상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해볼 건 다 해보고 나서 그 시대를 살아보고 겪어보고 자식 키우고 그래 봐야 온전한 삶의 한 인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나이가 들면 내가 결혼을 안 한 게 후회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결혼한 사람은 또 안 하고 결혼을 왜 했나 하는 후회도 가지고 수 있고, 그러니까 복골복이야. 그렇지만 해봐야 된다. 혼자 살면은 냉소적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이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혼자 사시는 분의 비혼주의자들이 거느릴 자식이 없잖아. 책임질 게 없다 보니까 오로지 자기가 먹고 쓰고 행복한 거에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 그리고 뭐 남이 이렇게 정치적인 것에도 상당히 민감한 편이고, 근데 결혼해서 자식들 키우고 여러 사람들하고 애들하고 부딪혀 살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겨. 그래서 비혼주의자는 찬성을 저는 뭐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안 해도 괜찮다면 아이를 키우고 싶은 입장이긴 하지만, 동시대 청년 세대들의 비혼과 비출산주의의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윗세대 어른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비혼이나 비출산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세요. 왜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이렇게 안 누리고, 되게 우리 때는 좀 풍족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다 이렇게 낳고 키우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유가 많냐, 약간 이런 맥락인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회의 흐름이 달라진 것은 고려를 해야 하는 게, 농업사회에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다 일손이잖아요. 도시사회에서는 들어가야 할 비용이 엄청 많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결혼을 함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선택의 기회가 되게 넓어졌어요. 온라인 데이팅 앱들이나 결혼정보 회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내가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선택에 만족하는 것이 최선일까라는 불안감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지 않으면 되게 삶이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어떤 재산 같은 것도 마련을 해야 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비혼 비출산이 관계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것도 관련이 있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의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가짐이잖아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에도 되게 지속적으로 좀 중요한 가치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옛날처럼 내가 좀 불만이 있어도 가족을 위해서 무조건 다 참자라는 인식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 반작용이 반대급부가 너무 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서로를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성장을 둬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는 일로부터 되게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온다면, 비혼이나 비출산이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결혼에 대한 생각 변화와 사회적인 얘기를 나눠서 해보고 싶은데요. 결혼에 대한 생각은 사실 제가 젊은 한국 여성 일반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는 막연하게 여자친구들끼리 그런 게 있었어요.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왠지 결혼을 안 해야 내가 뭔가 멋진 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커리어 우먼이 되려면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면 내 삶을 희생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여자애들끼리는 거의 나 결혼 안 할래 하면은 나도 그럼 우리 다 같이 무슨 수학여행처럼 비혼 마을 만들어서 같이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동조해주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커서는 제가 사실 생각이 조금 바뀌긴 했던 게, 일단 비혼주의라는 말 자체가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주의라는 말을 붙일 정도인가? 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는데 억지로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비혼주의라고 정체화할 필요성은 못 느꼈어요. 그런 분들도 사실 주변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렇게 정체화를 해서 나한테 이제 뭐 잔소리하지 마 라고 좀 했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저는 그렇게 잔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그냥 혼자 살면 외롭겠다. 근데 같이 살고 싶은데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옆에 침대에서 누군가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과 나의 얼굴을 반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제 또래 친구를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럴까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다가 안나라는 드라마의 이렇게 장면을 봤어요. 엄청난 부잣집 딸한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서 연애 결혼해서 잘 사는 친구가 어딨니? 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연애 결혼이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 인식에서는 사실 사랑을 하면 사랑의 발전된 형태가 결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려면 가족의 형태를 반드시 꾸려야 한다라는 인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막 여성용 로맨스 판타지 소설들? 로판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거를 직접 읽진 않는데 거기에 계약 결혼이라는 테마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다 계약 결혼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되게 특수한 상황인 것처럼 묘사가 되는 게, 그냥 이미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예전에는 뭐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선이라도 봐라, 뭐 어떻게 집안끼리 이렇게 해라, 이런 게 많았지만, 지금은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굳이 결혼을 왜 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옛날에 그 많은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같이 살면서 물론 사랑하게 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너와 나의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라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엄청 많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물론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결혼은 뭐 딩크족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혼이 너무 싫어서 라기보다, 제 개인적 견해로는 여성으로서는 특히 내 커리어의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녀를 그럼 낳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무언가인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출산하고 비혼에 관한 거를 사회 현상으로 먼저 보자면은 저는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비싸다,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인데, 제 친구들도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결국은 그냥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 이게 한국이 극단적으로 발생해서 그렇지, 이건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나 어떤 이제 큰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물론 여긴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생존에 그닥 유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친구들 중에 연애 안 하는 친구들 이유가 그거거든요. 연애하면 돈 많이 들고,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남자가 그냥 좋으면은 막 이렇게 약간 순종적인 여성들을 바래왔는데, 그런 문화에서 자란 남자들의, 그러니까 내 친구들 나 포함이겠죠. 저도 결혼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엄청 부딪혔는데, 지금 이제 빠개지면서 새롭게 정립되고 있는데, 그게 상이 이제 박혀버려서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실제로. 왜냐면 부딪히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깨어지는 횟수가 많아지면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상처의 골이 깊어진다 할까?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문제가 당연히 따르겠고, 그리고 출산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애 낳을 때부터 계획을, 돈 얼마 벌으면 애 낳아야 되고, 못 벌면 못 낳고, 뭐 아파트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계속 달라붙잖아요. 사실 출산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내 또래 친구들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망한 케이스를 많이 봐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자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잘하는데, 그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문제들을 많이 봤는데, 비싸니까 그 조건이 안 맞춰지니까 내가 그냥 포기한다고 뇌가 그냥 인지해버리고, 그리고 그게 마치 트렌드랑 붙어가지고 당위성이 확보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주류가 돼버리니까 그런 게, 그게 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진짜 사랑도 아까 제가 얘기한, 저는 카오스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카오스는 겪어보지 않으면 다음 세상을 절대 알 수 없는 게 카오스잖아요.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뭔가가 바뀌고 변화되는 건데, 이 카오스 진입 전의 사고와 계산의 공식으로는 절대 들여다볼 수 없다. 근데 이걸 들여다보는 조건,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비혼이나 저출산 현상들이 계속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공포가 엄습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니까 공포 때문에 또 진입장벽이 생기고, 저도 완전히 거부했었어요.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저는 전제 조건이 이거였어요. 내 삶을 지키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왜냐면 나도 내가 보고 자랐을 때 이 결혼이 그닥 유익해 보이지 않았고 사람한테,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삶과 삶에서 이걸 했을 때 무너질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무너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새로 쌓는 것들은 내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완전히 공식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완전히 변한다는 표현을 저는 좀 하고 싶은데, 그러고 났던 세계는 아, 이건 그냥 미지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때서야 이게 좋다는 걸 저는 느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저는 출산도 해보니까 또 낳고 싶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도 이제 합의한 상태에서. 왜냐면 조건 맞추면 하면 안 되거든요. 저 조건 맞추면은 둘도 낳으면 안 되고, 이 하나도 사실 버거워요. 근데 뭔가 저는 그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고 좀 결부되는 것 같은데, 희망의 영역, 호프의 영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게 돼요. 왜냐면 어쨌든 타인과 결합하는 순간 확장되는 느낌이거든요. 나의 세계가 일단 한번 싹 무너지고, 상대방 세계가 융화되면서 이게 엄청나게 세계관 자체도 확장되고, 새로 받아들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세계를 건설하는 느낌. 근데 이런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혼이 오래 됐을 때, 그리고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어지는 것도, 저는 이게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고갈됐을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전능자의 입장이 됐을 때. 호기심이 고갈된다는 건 뭐냐면,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로 오랜 시간 흘러가면 내가 이 시스템 파악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냉소적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치 다 아는 상태에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 이런 식이야가 이미 확립된 지 오래된 거죠. 근데 사랑은 이걸 다 뒤엎어 버리거든요. 아이유 노래 중에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 첫 가사가 이거예요. 가난한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을 어딘가의 세계로 데려가줘. 나를 부서질 듯이 안아줘. 전제가 뭐냐면 나의 유니버스를 깨는 것부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서지게 안아달라는 게 나를 부숴달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노래의 제목은 윈스가 붙어요. 승리. 저는 그게 개인의 승리? 이거는 결국 확장 앤드 성장 앤드 성숙 뭐 이런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 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보기 전에는 겁나서 못 가는 지점인데, 가보고 나서는 반드시 다음이 있다. 그 다음이 결국은 희망의 영역인 것 같다 라고 조금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주변 분들께서 비혼 비출산을 하는 이유가 되게 어떤 생존과 적응에 그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렇다고 해요. 동물 행동학을 연구할 때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거든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되게 인간의 본능인데 왜 그걸 거슬러 가면서까지 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사실 동물의 본능은 개체가 특정 지역에 과밀화가 되어 있으면 번식을 포기하고 자기 생존을 더 챙기는 게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비혼 비출산 문제는 그 본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우리가 어떤 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꼭 사회 경제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굳이 조금 더 미시적인 차원으로 들어가 보자면 어떤 사랑의 기쁨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나는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자랐던 가정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자신이 없다라거나 지금과 같은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들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부모가 자식을 꼭 학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로 그렇게 자신이 부서질 만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르쳤는가? 사랑이라는 게 어떤 정념이라는 건 가르치지 않아도 생길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랑을 하는 법은 꼭 배워야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가족이 자녀들의 유니버스를 지키고 보호하는 데 급급하고, 그것이 깨져도 괜찮을 만큼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까지 네가 한번 겪고 성장해봐라 라는 경험을 충분히 가르쳤는지를 자문하면, 저는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제가 사실 저도 한국 사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굳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제 가정에서 겪었던 어떤 사랑과 관련한 기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가족도 저희 가족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되물림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나에게 그렇게 되물림해주고 싶은 자산이 없다고 하면, 거기다가 심지어 한국 사회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도 않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자체가 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거고, 그걸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지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혼과 비출산이 만약 사랑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 이건 단순하게 현대 사회의 청년들이 사랑할 줄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사랑을 제대로 가르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의 책임도 우리는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내 머릿속을 뒤에서 빵 치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잘못됐구만. 우리 시대가. 내가 근데 그거를 충분히 나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 세대가 뭐 잘했다고 그러는 건 아니야. 사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그다음에 내 자신 사회에 투자하고 건사하느냐고 가족을 돌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없었어요. 나도 매일 젊었을 때는 야근하고 술 먹고 술도 일이었었어. 우리 때는 회식 문화가. 근데 지금은 그 아니지만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도 반성할 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젊은 친구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 사회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더 많지. 우리 한국 사회가 비관적이라고 하는 얘기에는 나는 좀 공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런 거니? 내 세대가 그다음에 내 선배 세대가 이 사회를 끌어오고 이 나라를 끌어왔었거든. 그리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사실은 외국 나가보면 있잖아요. 나도 외국을 많이 좀 다녀보는 케이스인데 중동 같은 데는 말하기도 어렵게 맨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그냥 그런 세계도 있어. 근데 그 나름대로도 행복이 있겠지.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나름대로의 지금 이 젊은 세대가 행복을 느낄 만한 나는 뭐 그럴 세대라고 보는데 굳이 비판적으로 이렇게 냉소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결혼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혜택을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내 큰 놈도 집을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몇 번 그랬었거든. 내가 안 나간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독립해야 되겠다고. 아빠 엄마가 지금 대주고 싶은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그랬더니 청년 대출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직장 다니면은 그걸 2억 2천인가 받아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나가요. 지금 살고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월세방 3만 원, 4만 원짜리 부가연동 가면 저 전철 지나가는 데 있어. 첫 신혼지인데 반지하야. 근데 그걸 한 5개월을 봐도 버텼어. 그렇게 천천히 벌어가면서 한 단계, 두 단계 쌓아나가는 거거든. 처음부터 뭐 내 집을 갖고 시작한 사람들이 물론 뭐 부유한 사람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게 인생의 또 묘미고 먼 훗날에 지금의 내 돌이켜보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게 본인한테 자랑스럽지. 그렇지 않고 지금의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내가 결혼해서 어떻게 애를 키우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국가를 믿으시고 이 사회를 믿으시고 여기에서 나도 뭔가 이 사회 일원이 되고 하려면 모든 주위 사람들 생각을 하셔야 돼. 진짜 부모님도 생각해야 되고 친구도 생각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해서 하나하나 이뤄나가면 나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봐요. 나는 그렇게 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절대 냉소적이고 비관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아까 명아님 말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나의 세계를 존중할 수 있는데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도 사실 훨씬 더 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를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미처 잘 사랑하기도 전에 그런 걸 알기도 전에 결혼을 몇 살이 되기 전까지는 빨리 해라 이런 분위기였고 만약에 결혼을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정말 너무 부딪히는 이게 정말 고통이 너무 커. 그래도 이혼을 하면 뭐 무슨 집안의 망신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사실 오은영 선생님 나오시는 방송이 한창 유행을 했고 저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아이를 존중해주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를 느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린 시절이 위로를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정에서 받았다는 걸 뭐 학대라고 표현하기에도 너무 귀엽고 약소한 그런 정도라서 그냥 자기는 금쪽이 보면서 셀프 치료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사실 비혼이다, 뭐 약간 출산율이 줄어든다 이것도 그렇지만 결혼을 하는 연령 자체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늦게라도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내가 성숙해질수록 타인과도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삐걱대면서 사랑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러기에 나의 출산 정년기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기다려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고 해도 내 삶을 잃어가면서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를 존중하는 것을 위험에 내모르면서까지
성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결혼이 꼭 아니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물 한 잔 드시고 계시고요.